안녕하세요. 고고 알쓸 신잡 미스터 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좌절감이 나를 지배할 때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고달픈 인생살이라는 생각이 문득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네요. 불안 속에서 시달렸던 어린아이 시절 아버지가 많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에 가슴이 벌렁벌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외갓댁에 가면 외할머님의 그 온화한 성품은 저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안전기지 같은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외할머님의 성품을 닮아서인지 온화하고 속 깊게 품어주시는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내 안에는요, 애착 형성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애착 형성이 감사하게도 저의 그릿이 형성되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릿은 끈기를 말합니다. 살아온 과정들을 추정해보면 그릿은 어머님의 역할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기능적인 성인아이 같은 그 마음의 성인아이가 저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던 것 같았습니다. 자존감이 낮게 형성되는 주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복 탄력성이 약한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학창시절 우물했던 그 성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 탄력성과 그릿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질 거니까요. 제 과거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과 분노는 중학교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강박적인 행동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고 길을 나설 때면 나의 문제가 들통난 것처럼 걱정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 피해의식으로 머리를 숙여야만 했던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의 연속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죽고 싶지 않았고 죽으면 억울할 것 같은, 그러니까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싶었던 그 마음이 제 안에는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짝사랑이라는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희망을 걸었고 그 힘으로 학창시절을 지낸 것 같습니다. 늘 우울한 마음이 문득 나를 사로잡을 때도 말입니다. 제 딴엔 짝사랑이 아마 그릿에서 오는 동기부여가 아니었나 예측해봅니다. 그늘진 마음에는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심히 던진 말인데 가슴에 꽂히고요. 그걸 하루 종일 내내 빼내느라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자책하고 학점관리 잘 안 되고 그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저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 심정처럼 끝까지 버틴 것은 동기부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허망하게 사라질 맞지 않는 꿈을 품기도 했고요. 저는 도전을 계속해서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동기부여를 계속했던 것은 아마 그릿이라는 그 끈기가 저를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끔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애착 형성이 기본적으로 되기만 해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애착을 형성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애착 형성이란 무엇일까요? 엄마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지극정성으로 안아주고 젖을 물리고 그렇게 키웠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 좋죠. 그러나 적당히 젖 물리고 적당히 돌봐줘도 애착 형성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잘 형성됐을 때에, 애착 형성이 잘 형성됐을 때에 그릿 지수가, 그러니까 그릿이 잘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어느 공공제약회사 병원부에 입사를 합니다. 집체교육 2달 동안 견디면서 그 혹한 그 훈련 교육을 이겨내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당히 그래서 공채 9기로 입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병원의 기획실 차장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저는 부도라는 그 IMF를 통해서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실 성실하게 열심히 뛰었던 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제약회사 내에서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희 인천 분실 안에서도 저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래서 책임감 있게 좋은 어떤 성적들을 내는 제 자신의 모습은 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병원에서 원장님께서 또 거기에 있는 사무장님이 잘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한 거죠.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병원 오픈하는데
큰 병원 오픈하는데 거기서 기획실에서 근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뭐 따질 것도 없죠. 저 병원부에서 일하는 것보다 병원 기획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 구제 금융을 받는 그 시기 IMF 때에 그만 부도가 난 겁니다, 병원. 저는 실직하게 되었고 시련은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빚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대전으로 내려가서 판매 사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맞지 않죠. 제대로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매 사원을 하면서 제가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읽어야 되겠다라는, 지금 모두가 암울한 이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제 안에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시리에 차기도 했고 좌절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 하면서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되뇌이면서 번민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는 도전과 또 다른 제 안에는 좌절 속에서 저는 예당 저수지를 향했습니다. 제 고향 예당 저수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향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예당 저수지가요. 그리고 예당 저수지에 그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게끔 길을 닦아놨는데 그 위가 딴산이라는, 그 길 그 위로 올라가면 딴산이라는 산꼭대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멀리 예당 저수지에 그 넓게 물이 차여 있는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권일, 너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힘이 들어도 분명한 것은 기회가 올 것이다. 노력하자. 버티자. 견디자. 그래서 이전의 너의 모습을 되찾자. 그것이 유일한 복수다. 아마 이것도 그릿이라는 그 끈기가 저를 버티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업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신권일이라는 사람이 저곳에서 저런 일을 할까 할 정도의 그런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해서 예전에 저의 모습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다닐 때에 화려했었던 병원 근무,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저를 더욱더 용수순치게 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릿은 계속해서 제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저는 다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어머님의 혈액암 진단이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치료비는 저의 어깨를 짓누르고 이 좌절감에 지배당하는 저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빚에서 헐떡여야만 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지쳐만 갔고 어떻게 벗어날 구멍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었고요. 또 공교롭게도 내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저희 집안은 완전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사고에 뒷수습을 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거죠. 엎친 데 덮친다고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징글맞게 안 됐습니다. 너무 좌절스럽고 그때만 생각하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살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참 이 단어라는 자살이라는 두 글자가 청소년기 때부터 따라다니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릿이었죠. 그때 제가 제약회사에 다녔었다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함께 했었고 저의 직장 상사이기도 했던 분이 제약회사 그 큰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총판권을 주고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약회사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비도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판사판 아무것도 가릴 것이 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릿이라는 그 끈기가 긍정적인 힘으로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과연 병원에, 로컬에 이것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오더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제가 제안을 받았던 그 제약회사는 어떻게 보면 B급 제약회사였기 때문에 다른 A급 제약회사의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과 경쟁에서는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만의 기법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약을 공급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약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문득 생각이 든 게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B급이라 하여도 회사에게 있어서는 제약회사에서 내세울 만한 약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리스트를 보면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옥타마라는 제산제였는데요. 이 옥타마 안에 옥세테자인이라는 국소마취제가 약간 소량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진통소염제죠. 이런 약들을 먹게 되면 위장장애가 일어나는데, 위장장애를 그래도 어느 정도 덜 느끼게 하면서 약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제산제가 필요했는데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제약회사의 약이 국내에는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발견했고 그것을 디테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의사선생님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보통 의사선생님들이 약을,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할 때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약을 함부로 바꾸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의 약에 대한 디테일을 듣고 난 다음에 약을 정하게 되고 그걸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매개로 해서 다른 B급의 약들이, 물론 B급이라고 해서 성분이 무슨 미달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제약회사의 레벨을 말하는 겁니다. 1등급이 있으면 2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실적에 따라서. 예. 그런 거죠. 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보다 문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의 틈새를 발견해서 그 시장을 공략했고, 결국은 다른 약품까지도 사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의 약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형편을 넘어서서 어려웠던 상황들이 이제는 극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좌절감이라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참 사연도 많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후에 심리상담학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심리상담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사로서 활동하기 전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한 자기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때에 저에게는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했고 강의 교수로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내담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또 강의 의뢰가 들어와서 지방자치대에 있는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큰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샤라는 심리검사인데요. 로르샤흐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로샤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하기로 했던 것은, 이 로샤를 심리검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심할 때는 반나절 이상도 걸린다는 거죠. 임상심리사나 또는 심리상담사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했을 때에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엑셀 파일에 입력해 놓는다면, 계열 점수표만 만들어서 딱 그걸 입력하면 수치가, 그러니까 환산 점수가 쭉 나올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 3개월 정도를 3시간, 4시간 자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계열 점수표를 입력하고 환산 점수가 쭉 나오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심리검사 결과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인정을 받고 통신대학교에서 그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학점 이수를 해서 대학 학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제가 관련된 그 심리에 관련된 그 강의를 하게 됐고 슈퍼비전까지도 했었던 것, 이건 저에게도 지금까지 두고두고 자부심을 갖는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제 안에는 그릿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으로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여정 속에서 좌절스러울 때마다 이겨냈던 것은 그릿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회복 탄력성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여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릿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다루면서 이해를 돕고요. 좌절감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통해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살짝 구독, 좋아요, 저에게는 힘이고 열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봅니다. 회복 탄력성은 자기, 셀프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수용과 타인 수용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통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소통 능력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회복 탄력성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거죠.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은 아픈 사람도 빨리 회복하게 하고요. 위대한 리더자들 가운데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좋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요, 실패를 딛고 일어날 힘이 있으며 이들은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N자 유형처럼 처음에는 잘 가다가 갑자기 주저앉는 것처럼 좌절스럽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들은 이 실패를 다시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약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하나의 모멘텀처럼 재료처럼 삼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도전한다는 거죠. 이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단순화시킬 줄 알고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요, 일부분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오는 선결 조건이 뭐냐면요, 자존감 확립이라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할 일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존감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셀프가 자기가 잘 형성되어서 마음에 좋은 자기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긍정이 있어서 타인 긍정도 하는 것이고요. 모든 관점이 건강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 안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존감도 잘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김주환 교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은 원만한 대인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런 대인관계는 긍정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긍정은 전전투피질의 활성화가 있을 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앤젤라 더크워스는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을 그릿이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10번 도전하면 평균 3번 정도 성공하거나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릿이 높을수록 견디는 힘도 있고 계속 추진하는 동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김주환 교수도 그릿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릿은 셀프와 자기 동기부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동기를 부여하면서 버티는 것을 그릿이라고 하고 높을수록 그릿 지수가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주환 교수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그릿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자세를 통해서 뇌가 얹혀진 구조로 목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뇌를 안정스럽게 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놓여질 때에 바른 자세는 변연계 안에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걸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머리가 있으면 우리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 위에 첫 번째에 이 머리가 목 부분하고 이렇게 만날 때에 상당히 이게 좀 불안전한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도체에 영향을 끼치면서 활성화가 이게 심화되면 상당히 그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과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표출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명상하는 자세로 이렇게 잘 앉아서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이 부분에 안정감을 느껴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에서 요게 진정이 되고 오히려 전전두피질, 그러니까 우리 요 정도 부분이에요. 예, 요 정도 부분에 전전두피질이 우리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긍정적 마음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는데요. 자기를 지지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요 전전투피질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몸을 명상하는 자세로 잘 머리를 이렇게 펴주고, 목을 펴주고 머리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해줬을 때에 전전두피질의 안정화를 가져오면서 심정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김주환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통계를 내어서 그 입증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나왔지요. 이런 자세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고요. 자기 성찰을 통한 회복 탄력성 회복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리가 있습니다. 목돌레 근육은 뇌의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가져오고 명상은 집중력, 감정 조절력, 충동 조절력, 과제 지속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릿은, 그러니까 엔젤 로터 코어스의 그릿은 자기 동기력, 그러니까 자기 동기부여하는 거죠. 요 주된 요소인데요. 이러한 자기 동기력도 명상을 통해서 갖출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교수는 그릿과 회복 탄력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잘 형성됐을 때에 극한 좌절감 속에서도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도 이것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명상은 예측력, 판단력, 의사결정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그릿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명상이 결국 자기 존중하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의 뇌 부위가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듣기 힘든 단어 찾기입니다. 앞에서 명상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키워낼 수 있으며 그릿 또한 키워낼 수 있다,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 김주환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접근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15년 현재 넘게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착 형성이 잘 돼 있으면 어느 정도만 돼 있으면 그릿도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수신을 하면 명상을 해서 또는 성찰적인 태도를 갖추면 회복 탄력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스스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과정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면의 그런 어려움이 좀 더 심하게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장 듣기 힘든 단어를 찾아가면서 그 가장 듣기 힘든 단어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는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걸 분석만 해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온전한 회복 탄력성을 향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형성될 거라는 거죠. 누군가 무심코 한 말이 자신에게는 상처가 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름이라는 말을 언급했었습니다. 다름은,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고하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해를 시키는 그 재료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해를 하고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고 어떤 이들은 우울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이들은 그 좌절감 때문에 포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폄하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방식대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오해와 극한 거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자신은 상처로 받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석은 자신의 셀프와 관련성이 있고요. 이를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셀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입니다. 내 자안에 그 자기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무의식은 실패를 경험했었기에, 좌절을 경험했었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저평가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준 허상이야, 또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준 허상인데 그 허상이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므로 나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허덕이는 거죠. 심리적인 매몰감 속에서요. 그리고 지금의 내 자신과 잘하고 있는 부분과 주변으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내 아내와 나의 애인과 나의 친구들은 나를 지금도 찾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상으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내고 인정하면서 내 안에 내면에 갇혀있는 또 다른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니 그게 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단어가,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 제가 스스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때에,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고 나는 필요한 존재이고, 그런 어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은 다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아직 어린데 부모님은 어른이 된 그 마음과 그 눈으로 나에게 강요를 하고, 그래서 못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좋은 의도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처럼 살지 말고 똑바로 살으라고, 잘 살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혼을 내는 건데, 그것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왜곡되어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삐뚤어진 내면 아이의 심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만나주다 보면 진정한 참나, 그러니까 참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난 사람은 아니구나,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아니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 인정하자. 나 찌질이 같았어, 나 왕따 당했어, 나 미움받을 행동도 했어,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행동도 했어, 그거 인정하자. 만약에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인정하는데 지금의 나는 어떨까? 나는 지금 도전하잖아, 나는 지금 그래도 변해 있잖아, 나는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지지하는 그 지지를 가지고 내면 아이를 달래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래주고 하면서 명상과 함께 자기 마음을 만나고 성찰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이때 회복 탄력성이 더 잘 살아나고 그릇이 커가면서 좌절감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딛고 지배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한테는 그만한 보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